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예, 임 변호사님 잘 계셨습니까? 잘 계셨습니다. 예, 임 변호사님은 요즘 뭐 변호사 업무는 잘 되십니까? 요즘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뭐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그렇죠.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개인 사무실을 얻어가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로펌도 아니고 예, 예. 요즘 개인 사무실의 변호사분들은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건데. 예, 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무실에 나오는 분들은 중에 전부 자기 광고를 다 한 번씩은 했어요.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임 변호사님만 광고를 내가 볼 때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 네. 점잖으셔가지고. 네. 근데 임 변호사님도 광고를 좀 하십시오. 사무실이 어디 계십니까? 예, 저 사무실은 저기 국회의원 사거리에 이제 강남역 근처에 국회의원 사거리에 있습니다. 사무실 이름 뭡니까? 예, 저 그냥 제 이름으로 변호사 임응수 법률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거리. 예. 그러니까 강남역에서 역삼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어디 길가에 있습니까? 예, 그 길가에 있긴 합니다. 그 비싼데 새가. 약간 좀그 테헤란 논은 아니고요. 그 사거리에서 조금 이제 국회의원 사거리에서 예, 어느 예. 쪽으로 들어갑니까? 남쪽으로 이제 그 저희 양재동 쪽으로. 양재동 쪽으로 국회의원 사거리에서.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내려가면 아마 김승진 원장님 아마 병원이 있는 곳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예. 조금 더 내려가면 대려도 중국집 옆에. 예, 맞습니다. 예, 거기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예, 있구나.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임 변호사님은 뭐 제가 볼 때 크게 비싸게 받지도 않을 것 같고. 네. 예. 합리적인 분이실 것 같은데, 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연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한경수 방송 보고 연락 한 번도 안 왔죠. 뭐 이제 사건 가지고는 연락 오시는 분이 없었는데 귀찮은 사람들만 오죠. 귀찮은 분들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이제 그 방송을 잘 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 제보를 하거나 좀 제보. 그러실 분이 이제 한 두 번인가 세 번 연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근데 또 이렇게 오가면서 또 이렇게 요즘에 좀 많이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제 얼굴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몇 개 좀 계셔가지고 예. 그분 중에는 이제 좀 인사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예. 그냥 유심히 보고 지나가시면은 예. 이분이 방송을 보고 알아보시는 건가 아니 그냥 무심코 보시는 건가 좀 이렇게 어디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인류 탤런트가 아니고 한 2.56 그렇습니다. 탤런트쯤 되면 그래서 내가 저분하고 어디 식사를 한번 했나 옛날에 뭐 한번 만나서 악수를 한 적이 있나 명함을 교환했나 예. 누구지 하고 갔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텔레비에서 본 탤런트네 예. 이제 이래. 저도 그런 게 많습니다. 예. 자,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일부에서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세계사 이야기를 뭐 어떤 분이 또 기분 나쁜 소리를 딱 적어놨어요. 저는 성격이 직선적이라서 저 사람들 미천 떨어졌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폴란드, 우크라이나부터 뭐 체코, 헝가리 뭐 쭉 했지 않습니까? 미천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그때 이 시제에 맞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또 우리가 너무 해외만 돌면 그러니까 또 국내 이야기들을 영국부터 좀 하고 이랬는데 그거 갖고 또 미천 떨어졌나 이렇게 미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천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임 변호사님이 그렇습니다 말만 한다는 또 사람이 있는데 그럼 참 말을 할 때요 좀 생각을 해가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다라는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하고 해야지 너무 그렇게 직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방송 다 나가서 안 보셔도 좋은데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서로가 모르는 사람끼리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의나 범절도 있는 건데 그렇게들 말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가 그냥 당신 누구요 묻고 싶었어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야 산전수전 다 겪어서 어지간히 욕을 하면 괜찮은데 임 변호사님 맑은 분이라 가지고. 아니 저도 막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인터넷 등등 공간에서 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또 생각도 저는 충분히 저는 인정합니다. 예, 참 맑으십니다. 예. 자, 정재유하고 석탄 밀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오늘 보면 신동아에서는 유기준 의원을 인터뷰를 했고 녹화한 날. 또 보면 월간 조선에서는 또 일본에 유엔 패널 전문위원회 또 일본인 한 분을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면 보통 국가가 죽을 때까지 잡아뗄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릴 때까지 하다가 질리면 빠져라는 거고 또 한국당이나 이런 데는 이런 걸 걸면 뭔 문제가 생길까 봐 못 걸까요? 왜 한교안과 나경원이 북한의 밀무역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할까요? 저간의 사정은 제가 전혀 짐작을 못 하겠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시청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황교안 전 총리께서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공안 검사 중에 한 분으로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책도 쓰신 분으로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정통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거나 어떤 논리를 세워져서 주장을 하실 요량이라면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저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안 하시는지 좀 많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가장 적시에 국가보안법의 전문가가 필요한 타이밍에 그때 한국당의 국가보안법 최고 전문가가 당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행운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보안법 전문가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최고의 불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또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황교안 대표의 공안검사 경력을 두고 마치 대단히 불법적인 어떤 수사를 한 것처럼 또 억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등등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밝히실 건 밝히시고 또 공격하실 건 공격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데도 그 국가보안법 전문가가 말을 못하면 저분의 전문성은 어디 가서 발휘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정숙이 악수 안 해줬다고 투덜대는 거 하지 말고 이런 데 좀 집중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요즘 뭐 포도님께서 계속 방송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하여튼 문재인이가 집권한 이후 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뭐 지난 일이든 최근 일이든 하여튼 북한과 관련돼서 어떤 불법적인 거래, 뭐 불법적인 물품 지급 등등의 지금 내역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께서 뭔가 입장을 정리하고 좀 이렇게 명확한 주장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과 관련된 북한과의 밀무역, 석탄 밀수, 석탄을 밀수했으면 달러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억을 준 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유, 그러니까 밀 반출. 그럼 북한에 이제 정제유를 이렇게 뭡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그렇습니다. 밀무역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럼 돈을 진짜 받았다면 그건 간첩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이건 간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돈을 받지 않고 아니면 뭐 그 북한이나 북한의 어떤 기업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 대가를 제공한 그 사람 뭐 또 대가를 받지 않고 물품을 제공한 그 사람 당연히 간첩의 어떤 혐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배를 이름을 싹 지어가 뭐래서 예를 들어서 장수호인데 장수를 장자를 지어가 응수 뭐 이런 식으로 딱 바꾸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배 깃발 뭐 이 한국 배인데 토고배로 바꾸고 탱크 모양도 개조하고 이랬다면 이거 돈 몇 푼 벌라고 이 짓을 하겠습니까? 배를 페인트 칠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보면 가끔 미국의 마피아 영화에 보면 무슨 뭐 마약 운반하는 배나 이 짓을 하지. 그렇습니다. 누가 이 짓을 합니까? 합법적인 어떤 해운 관계자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놈들을 보면 좀 간첩이 아닌가. 또 북한 이 석탄을 이렇게 밀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남동 발전에 넘기고 그러고는 그거를 우리가 북한의 거래를 제3국에 중재해주고 수수료로 현물을 받았다. 아니 유엔부터 전 세계가 감시하는데 수수료가 저 정도면 예? 수수료가 수백억이면 본체는 수수료가 5%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수천억을 팔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대가로 커미션으로 그렇습니다. 커미션 피라 그러지 않습니까? 브로커지. 그렇다면 북한을 검수하에 몇천억을 해외로 팔게 해줄 놈들이면 이거는 국제적인 조직망을 가진 대형 간첩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그래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물었나요? 네. 차라리 돈 벌라고 해서 우리가 북한 걸 이렇게 알고도 수입해서 이렇게 한국에 납품하고 북한께 좀 싸니까 차액을 좀 많이 먹었다고 고백하면 이거는 아주 그냥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뭐 밀수 이런 거지만은 그게 아니라 해외로 중개하고 현물로 받았다. 공소장에 기록된 대로라면 이건 간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다른 이유를 그러니까 정당 이제 서정에서 말씀한 정당한 이유, 그러니까 뭐 정당한 이유라기보다는 좀 비즈니스적인 이유,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산 석탄이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싸더라. 그래서 내가 잘 알지만 그런 것들을 싸게 들여와서 내가 많은 이익을 보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인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뭐 그 실체를 다 알면서도 그 대가 지급 관계 등등이 모두 불분명하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또는 한 개인이나 기업이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국가 기관 혹은 이런 것들이 개입돼서 만약 그런 망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건 진짜 역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간첩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그 남동 발전에서는 동해 세관이 네. 이거는 북한산이 의심되니까 보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문서로도 보내고 네. 그리고 대행 회사가 찾아가니까 이거 북한산을 의심해서 묶어놨다. 그러니까 또 직원이 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북한산이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도 들은 바도 없다 하고 성분 분석서를 위조하고 네. 그걸 위조를 눈 감아주고 원산지 증명을 또 위조된 걸 눈 감아주고 이랬다면 남동 발전에 이게 납품되도록 했는 놈도 이게 간첩이 진짜 남동 발전에 석탄 납품 부서에 침투해서 네. 그런 거 아니냐. 네. 또 그러고 지금 이걸 쉽게 그 뭡니까 대출해준 정유 제품. 네. 네. 그래서 정제유 같은 걸 대출해준 은행들, 그 선박회사들. 근데 이 선박들이 뭐 몇 개가 있어요. 다운, 뭐 이 로지스틱스도 있고 뭐 무슨 F 시핑도 있고 뭐 있는데 이것들도 좀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가 돈 좀 벌겠다고 밤에 이렇게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깃발을 위조해가 여러 개를 들고 다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밀수 마약 조직 아니면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정치적인 어떤 자기 어떤 이념적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뭐 해저 이렇게 해서 이제 배 한 번 같은 뭘 싣고 오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이익이 남는 경우에나 그렇게 하는 것인데 당연히 석탄이나 정제유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겠습니까? 근데 이 정제유를 갖고 그랬다 하면 저는 이걸 갖다가 불법 한 적이 몰랐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제유는 북한 배는 확실히 북한 배지. 그걸 모르고 줬겠어요?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호수 꼬 넘기시오 네, 이러고 네. 감다 받았냐? 다 냈으니까 만땅 가라. 뭐 이렇게 한국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GPS를 찍어준 데로 가니까 북한 배가 있더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이런 식으로 120차례인가 걸쳐서 64만 톤을 했다면 돈으로 이게 계산을 하면 1조 한 몇천억 돼요. 네. 그럼 이렇게 정제유를 100차례 이상 왔다 갔다 했다면 이것들이 완전히 북한을 돕기 위한 한마디로 완전히 북한에 경사된 간첩들이 올해 고정 간첩이나 뭐 조총련에서 투입된 간첩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래된 규모의 양이라던가 그런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첫째, 좀 관련된 사람들이 무언가 북한을 위해서 뭔가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 예. 이제 그게 뭐 보통 이제 뭐 동조자가 될 수도 있고 간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정말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 전달한 불법으로 이렇게 전달한 물건들이 정제유만이 아니라는 것. 그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경찰을 손대라고 청와대에서 지시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손대라고 지시한 청와대에 있는 놈도 청와대 주사파가 많으니까 네. 청와대에서 지시한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있다면 이놈도 간첩으로 조사를 좀 경찰이 손대라. 혐의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검찰이 이제 이걸 갖다가 1차로 걸린 8개, 석탄 7개하고 뭐 선철 1개인가 해서 그걸 보면 누구를 북한에 접촉해서 수입해 놓는가를 불상이라고 공소장에 기록돼 있고 불상의 당사자로부터 뭐 했다. 그다음에 어떻게 납품해 했는가는 납품 경로 어디에 누구한테 줬느냐 그것도 불상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돈을 어디로 보냈는가도 불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3불상을 수사라고 한
검사는 사실상 수사를 한 게 아니라 클리너를 한 거 아니에요? 범죄 현장을 지우는 꼬리가 남을 일들을 싹 지워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가능 이렇게 이제 그런 공소장을 꾸미는 게 가능한 건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공소장으로도 공개가 되면 이제 이제 우리나라 어떤 정보 기관의 어떤 그 정보 그 수집 능력이라던가 그 수집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불상으로. 근데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그분 말씀 중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닌 밀수라, 단수 밀수. 단수 밀수라는 거죠. 예.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불상으로 공소장 내용을 기재한 이유가 뭔가? 근데 또 수십억 밀수인데 그렇습니다. 굳이 현금 줬는데 왜 줬다라고 말을 못하게 하느냐는 여자 하나만, 그렇습니다. 여성 사장만 구속시키고 네. 나머지는 불구속으로 다 했어요. 네. 아니 수십억 밀수가 불구속이 됩니까? 밀수 관련 법에?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수십억을 밀수했다면 네. 밀수죄가 세잖아요. 관세법 위반 등등의 죄가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예. 그런데 수십억을 갖다가 밀수했는데 이걸 법인이고 무슨 회사고 다 불구속으로 하고 말 안 들은 여자 한 명만 지금 구속시켜 놨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조사한 검사도 정말 공안기관에 침투한, 예? 한마디로 주사판지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 제가 볼 때도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해서 어떤 최소한 어떤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그 시체를 파악하고 범죄를 추적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냐. 최소한 직무유기가 굉장히 많이 의심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사건이 다시 불거졌을 때에 대비해서 증거를 다 지우고 입을 맞추고 또 축소시킨 역할을 검사가 수행한 거 아닌가 하는 그렇습니다. 의심이 들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 북한을 추종하는 간첩단들이 선박해운회사나 무역상이나 네. 또 국가 공공기관에 납품을 받거나 또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침투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허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그걸 수사하지 말라고 청와대가 지시했으면 청와대에도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간첩 혐의로 좀 고발이 필요한 시점인데 한번 이 변호사님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십시오. 네, 예, 저도 이거 고발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의 간첩단들이 온 정부기관과 무역상과 선박해운회사에 모두 침투해서 네.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벌이지 않으면 네. 개인이 누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하고 무슨 멕시코, 콜롬비아 간에 벌어지는 이 뭐 나르코스라든지 네. 뭡니까 마이애미 바이스 네, 네. 뭐 이런 마약 관련 영화를 네. 보면 나오는 수준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뭐 공안기관이 뭐 돈을 한 뭉텅이 받고 네. 또 뭐 아메리칸 메이드라는 탕 크루즈 나오는 영화에 보면 네. 비행기로 그냥 네. CIA 예. 쪽에서 마약도 날라주고 예. 뭐 그런 거 비슷해. 그래서 거기 보면 80년대에 네. CIA가 니카라과 반군한테 뭐 이란 콘트라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이 무기를 떠나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CIA가 공개적인 항공회사나 미국 공군으로는 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돈 좋아하는 네. 이 조종사들을 네. 고용해서 이 은밀한데 공항을 하나 만들어가 거기서 맨날 돈 네. 무기 실어가 가서 숲속에 떨가지고 근데 나중에 거기 이제 마약을 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CIA가 뒤에 있고 CIA가 고용한 그런 바지들이 그렇습니다. 날아다니고 그게 마약으로 변질하고 이 사건 본질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건 간첩단의 뒤에는 국가 정보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간첩 잡아야 될. 네. 근데 그 의심까지 하니까 좌우간 이거 한번 간첩들이 아닌가. 네. 근데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개 그 무슨 단순한 마약 거래 같은 거에도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 미국은 미국대로 또 뭐 어떤 뭐 중남미 국가는 중남미 국가대로 뭐 어떤 국가기관들이 막 연루가 돼서 지원을 막고 해서 그런 행위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요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은
거기는 그래도 이제 땅으로 뭐 땅굴로도 가거나 뭐 이렇게 나가는데 뭐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무슨 석탄을 싣고 막 가다가 항적 장치를 네. 끼고 네. 유령선처럼 떠돌다가 네. 접선을 하고 네. 그걸 잡으러 또 연합군 7개의 배가 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네. 그러가 붙었다가 네. 또 들키니까 떼고 도망가고 뭐 이 모양들이 보면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네. 근데 거기에 석탄이 한국에 공공기관으로 들어오고 또 한국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물류 오일 탱커에서 또 정제 불법 한적 정제유가 나가고 이게 이 정도면 국가가 거의 기능을 상실한 단계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뭐 만약 이런 게 대한민국의 어떤 그 무역 수출입 관리가 이렇게 만약 되고 있다면은 지금 뭐 대한민국은 큰일 난 거죠. 뭐 마약이고 뭐고 막 들어오고 막 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일본 문해춘추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제일 잘하는데 북한의 동태는 북한의 수상한 배는 심지어 아주 그냥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반잠수 정도 한국은 잡아내는데 그렇습니다. 한국이 지금 불법 한적이 이 주변 바다에서 한국 주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한국의 세계 최고 북한 전문가들인 해군이나 해경이 한 건도 잡은 게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한국 정부가 무긴 방조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뭐 눈이 멀은 것인지 예, 또 눈을 누가 막 가로막는 또 것인지 찔러줘도 예. 아니 없더라고 한국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국가 정부기관 깊숙한 데에 국가 정보기관 깊숙한 데에 간첩이 침투해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니까 자 간첩 혐의로 조사를 착수해서 나중에 나 간첩이 아니고요 시켜서 한 바지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실토해서 한번 추적을 해가서 간첩의 제일 대가리가 누군지 네.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간첩이 이 정도의 이 일을 저지르면 형은 얼마나 나올까요? 간첩이고 석탄을 수입하고 정제유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던져주고 하면 네, 짐작컨대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낮게 봐도 최소한 징역 10년 내지 15년 이상은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첩이면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심각한 일이다 이래 보입니다. 자 오늘 보면 기존에 이제 문정권이 검찰을 해체해서 공수처를 만든다. 네. 그런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네, 네. 그러면 검찰도 아니고 대통령 산하 검찰과 비스무리한 기능을 가진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을 한 7천 명을 관장하는 네. 새로운 수사기관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검찰도 아닌 것이. 네, 네. 그래서 청와대 똘마니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수사권 조정해서 떼준다니까 엄청 박수를 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거기도 또 공수처 비슷한 게 하나 등장했어요. 네, 네. 자, 경찰을 세 가지 조직으로 떼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한 4만 5천 명, 경찰이 한 10만 명 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4만 5천 명은 떼서 지자체에 넘기다 주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생활안전, 네. 그러니까 좀도둑 잡으러 다니고 네. 뭐 음란 행위 하는 사람 잡고 네, 네. 그다음에 교통, 예. 뭐 성 관련 사범, 네. 뭐 이런 것만 취급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단체장이 최고 책임자고.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방자치 경찰을 뭐 청장부터 뭐라 부를지 모르지만 본부라 부르든지 네. 뭐 소방본부라듯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지사가 다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도지사한테 다 줄 서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거의 은행에 가면 청원, 경찰 비스무리하게 거의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경비원 비슷하게 지방자치경찰이. 근데 아마 이제 그 시청하신 분 중에서도 그런 분 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솔직히 좀 지금 현재 전 국가 경찰 체제에서도 경찰이 청와대 같은 그런 아주 높은 권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다는 좀 그런 의혹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예 자치경찰제로 전환돼 버리면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장에 뭐 수속이 되는 게 뭐 확인한 거죠. 우리가 옛날에 보면 소방청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예, 예. 그래서 전국 소방청이 있고 지방 소방청이 있고 도 단위로 그다음 경찰서 비슷하게 각 시군구별로 또 네, 네, 네. 소방서가 있고 네네.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 도 밑에는 다 이 지방 소방본부로 그렇습니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자체 관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자체가 돈이 잘 안 나오니까 뭐 소방 방제복이니 뭐 이런 거 구입할 장비 구입할 돈도 없어가 개별로 산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소방청이 대형 화재가 나고 하니까 전국에 때려가지고 중앙소방본부에서 좀 나와 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지난번에 속초 고성화재 때 네. 출동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도 이제 앞으로 소방본부하고 비슷해지는데, 그런데 소방청 본부는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 해달라고 지금 지금 이 정기국회나 이렇게 좀 이야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약속한 바가 있죠. 아니 그래서 지방으로 자치 소방본부로 돌렸던 소방 공무원은 중앙직으로 한다는데 중앙직인 경찰은 또 지방직으로 한다. 절반쯤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일부 도지사들이 이제 서울이나 이제 그 저기 출장 업무를 갈 때 소방 헬기를 사용해서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논란은 됐는데 사실은 그게 불법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그런 공용 자산이니까. 산하기관 뭐 예, 산하기관에서 날 것 좀 타고 다녔다고. 예. 그거 뭐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좀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지자체마다 또 이게 재정 자립도나 이런 거에 대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지방 재정 자립도가 높은 뭐 강남구 같은 데는 이제 뭐 때마다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서울시가 관여하겠지만 때마다 이제 장비들이 제때제때 지급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지방 시골 같은 데서는 뭐 이제 뭐 장비가 너무 낡아서 뭐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전남 소방본부와 서울 소방본부를 둘이 불러놓고 거기에 산하 이 소방공무원을 세워놓으면 이번 것부터 딱 보고 입성부터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찰이 이제 하나는 지방자치 절반쯤은 떼서 다른 하나는 이제 국가 경찰인데 이제 국가 경찰 중에서 이제 국가 경찰이 하는 거는 뭐 외사부터 강력 사범 뭐 이런 보안 이제 수사한다는데 또 그 중에 하필 수사만 딱 대가 국가수사본부를 중앙경찰청 옆에 별도의 국가수사본부를 둔다. 왜 별도란가 하면 장을 경찰이 아니어도 좋고 변호사나 뭐 판검사 출신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도 지금 공수처 같은 조직을 별도로 하나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경찰청 밑에 도경찰청 그리고 지방경찰서는 이거는 유지하는데 인원을 훨씬 줄여들겠죠. 반쯤 떼줬으니까. 그러니까 교통이니 뭐 민산이 뭐 이런 이 생활안전이니 이런 건 이제 다 떼주는 거죠. 경범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서에 보면 또 수사가 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 소속돼가 별도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경찰 안에서도 지방자치경찰 있고 국가경찰 있고 또 수사경찰 있고 3등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경찰은 임명하고 수사경찰은 별도로 임명 체계를 가지지 않겠어요? 그 인사를 다 그 국가수사본부장이 담당하는 만나라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통령 직속 또 어나더 이 보안 뭐 위원회나 공안위원회 같은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수사 공무원들이 있는 이런 같은 경찰서 안에 좀 오라 하면 우리는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지 너한테 보고 안 한다. 그렇습니다. 경찰서장이 완전 껍데기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뒤늦게 경찰이 이제 발칵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요. 참 경찰도 머리 안 돌아가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경찰을 위해서 이 정권이 좋은 일만 해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참. 아마 절반은 지방자치 경찰이 왜 됐는가 이제 월급 안 나온다 소리 할 거예요. 일부는 이 방송 들으시는 경찰분들 특히 경찰 대학 출신 몇 명이요 경찰들 다 죽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황모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문무일 검찰청장이 최근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그 상의를 벗어서 흔들어 가지고 좀 화제도 되고 뭐 비난도 받고 했는데 근데 사실 뭐 입장을 좀 떠나서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맞거든요. 검찰이나 경찰도 물론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문제가 우리나라 지금 수사기관 혹은 사법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다 드러난 어떤 지금 뭐 적폐니 뭐니 기도당한 것도 결국 청와대에서 어떤 의사를 관찰하기 위해서 무언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들을 지금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다가 지금 이제 결국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또 다 이것들을 또 쪼개거나 뭐 별도의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또 그걸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임명한 어떤 장이 또 그거를 관장하게 하고 또 뭐 경찰위원회니 국가인권위원회니 이런 것들이 또 그 조직들을 또 통제하게 한다면
이게 과연 이래 가지고서 과연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지금 이제 오늘 뭐 어제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로서도 의문이 드는 게 그런 부분들인 거죠. 예, 좋은 아주 지적이시고요.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여주지청장을 하면서 그때 박근혜 시대에 2013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국정원 댓글 예, 예. TF팀에 네, 네. 뭐 부팀장인가 뭐 이렇게 파견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저항을 했죠. 네, 네. 네, 그 수사에 네,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차장 뭐 이렇게 반발하고 공개적으로 TV 앞에서 국회에서도 발언거래하고. 그래서 이제 일반 평검사로 이제 고검 소속 검사로 돼 있다가 이 정권이 바뀌고 사실은 중앙지검장으로 가려면 거쳐야 될 단계가 한 2단계쯤 더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앙지검을 갖다가 평소에 검사장은 됐지만 그렇습니다. 검사장이라고 또 바로 가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고검장하고 중앙지검장이 그렇습니다. 동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만큼은. 그렇습니다. 뭐 남부지검이나 동부지검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의 지위를 일반 지검처럼 낮춰가 거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급을 낮췄습니다. 예, 직급을 낮춰서 들어갔거든요. 자, 그랬는데 윤석열이가 저 양반이 고시가 늦게 됐죠. 우병우하고 동기입니까? 그러니까 23기니까 우병우보다는 조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보다는 좀 한두 개 아마 좀 아래일 겁니다. 한두 개 아래죠. 예, 차라리 아래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병우가 나이가 젊지요. 예, 그게 그러니까 젊습니다. 일반 된 사람들 빨리 된 사람들보다 한 저 사람이 신아홉인데 네, 만으로. 네. 그러니까 한 7, 8해 정도 뒤늦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만 30쯤 돼서 그렇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당시 예, 검사 그러니까 발령이 났던 것 같아요. 좀 일찍 그 또 연수원 23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수들이 이제 조금 이제 재학 중에 되고 한 분들이 69년생, 뭐 68년생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보다 한 7, 8살이다. 그러니까 69년, 68년이면 그러니까 한 이 나이가 한 50대, 51, 예, 그렇습니다. 50 이런 나이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진아홉이니까 동기들보다 한 8살 많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많지만은 이 검찰 내에 서열은 낮은데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검찰총장이 되면 이제 검찰은 기수대로 네. 이제 위에 기수나 동기들은 옷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20명쯤 옷을 벗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내가 볼 때 나는 설마 그렇게 뻔뻔하게 하겠느냐. 이 정권을 위해서 저렇게 그냥 이 죽으로서 노력을 하고 그러고는 검찰총장을 해먹고 이쯤 되면 이건 좀 코미디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니 공수처 만들고 국가수사본부를 대통령이 2개 다 임명하겠다라는 정권에서 윤석열이를 검찰총장 못 시킬 소지도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저 법조계에서는 이제 소문이 이제 그 올해 이제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수원에 새롭게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이제 개청을 하면서 이제 아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수원 고검장으로 고검장 승진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으면 이제 문무일 현 검찰총장 임기가 만료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고검장이란 어떤 자격을 취득했으니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임명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러니까 수원 고등법원장님은 이제 선임이 됐는데 고등검찰청 그 고검장 인사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 2달인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른 분이 고검장으로 가시고 현재 이제 윤석열 지검장 그대로 중앙지검장이 남으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문무일 현 검찰총장도 대통령이나 문재인이나 이렇게 먼 사람이 아닌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제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번에 검찰총장은 확실한 우리 사람으로 좀 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하대 법대 교수를 데리고 온다는데 법대 교수가 검찰총장으로 온다는 게 나이도 별로 안 맞은 55살짜리가 그건 좀 더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윤석열이를 보내고 나이 든 사람 다 쫓아내버리고 윤석열이 그 위에 기수는 그러고는 윤석열이가 뭐 이왕 눈 딱 감고 뭐 그게 뭐 고검장이 했니 안 했니 이런 거 안 따져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아니 뭐 교수도 하고 민간인도 하는데 검찰총장을
그러니까 이 정권이 그럴 거라 할 거라고 봐요. 내가 볼 때 그래야.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하는 거는 확 밟아버리니까 다 발리피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앉혀서 다 밟아버리겠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지금 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폄하하는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검사를 꿈꾸고 검사를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야망과 어떤 자기 애가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집단이 한 2,000명 넘게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지간한 어떤 수단으로 어떤 이렇게 다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 해가지고 검사들의 뭐 불만이 지금 그득해 있는 거는 뭐 안팎에 널리 알린 사실이니까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사실 뭐 검사총장을 임명하는 건가요? 뭐 인사 관행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버리고 강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 참 뭐 윤석열이 검찰총장 했으면 좋겠어요. 뭐 기왕에 업보가 많은데 다 지고 나중에 뭐 십자가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투감은 협박했다고 구속시키기 때문에 자 십자가까지밖에 이야기 안 했어요. 못 박힌다고 절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성창호 판사가 지금 불기소 기소돼서 재판 받잖아요. 뭐 기밀 누설. 참 웃기는 이야기죠. 네. 그거 뭡니까? 그거 뭐 네이처 리퍼블릭인가 뭐 거기에 뭐 상황을 그 법원 행정처장한테 보고했다. 사실 검찰이나 판사들이 뭐 사건 어찌 돌아가냐 위에서 물으면 다 뭐 보고하는 정도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공연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민주당 때 정치했는데 뭐 정치 뭐 좀 문제 들려갖고 이래가 실세한테 오면 내 숱하게 봤어요. 전화해갖고 뭐 저 법원 행정처장이나 무슨 무슨 고검이나 무슨 이런데 뭐 다 전화해가. 네 누군데요? 뭐 이거 어찌 돌아가요? 좀 이따 알아드리겠습니다. 하면 좀 있으면 연락 와가 어찌 되는데 누가 어떻게 이렇게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DJ 정권 때였어요. 자 그런데 이걸 갖고 지금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김경수 구속시킨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참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제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어서 그랬어요? 직접 알지는 못하는데 좀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아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대해서 그런 친구들의 이구동성인 얘기가 성창호 부장판사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좋게 보면 이제 어떤 판사로서의 어떤 자기 어떤 확신이 굉장히 강하고 이제 나쁘게 보면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법을 잘 알고 그런 신념으로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판결을 할 때 무슨 뭐 외압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판결하고 이렇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니까 내가 판사고 내가 그럴 권한이 있으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장도 발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렇겠죠. 뭐 특별히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 같지도 안 보여요. 않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검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하겠지만 이분이 뭐 이 양반이 특별히 이게 뭐 특별한 행위여서 어떤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뭐 기존 말씀하신 자신의 살아온 신념이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기존에 했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했던 것이지 특별히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는 판단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심 판사도 오죽 했으면요 재판도 하기 전에 이렇게 압력을 넣냐. 그렇습니다. 야만이 대놓고는 풀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깜빵 가기 싫어서. 잘못 때리면 깜빵 가니까 공수처가 생기기 전에도 이렇게 깜빵 보냈는데 또 웃기는 사람 하나 더 있어요. 성창호 판사의 순환과 더불어 또 영광이 이제 치욕이 될지 모르지만 법무비서관의 김영식 판사. 근데 이 사람은 소문이 벌써 12월 달에 받아했는데 절대 안 간다고 하면서 옷을 벗고는 로펌에 가가 3개월 형식적으로 얹어놓고 있다가 또 법무비서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 내부에서 네 그럴 줄 알았다고 비아냥이 지금 만연해 있어요. 요것도 좀 제가 좀 직접 이제 아는 얘기는 아니고 좀 지인의 지인이 사실 청와대 이제 법무비서관에 이제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분인도 하여튼 뭐 이러저러한 이제 이유 때문에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청와대를 나오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서로 이제 다 얘기가 됐는데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결국 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즈음에 이제 법무비서관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해결되고 있으니까 바로 교체는 안 되고 결국 이제 한 3, 4개월 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청와대 행정관에 계신 그분도 곧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거 정말 코미디라도 너무 코미디입니다.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이러는데요. 한국 최고 인텔이라는 판사 검사들이 이래 끌려가서 되겠는가? 또 경찰요. 3등분하면 경찰은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경찰이 될 건가? 국가경찰 떨거지로 있을 건가? 국가수사본부 게시타포 조직으로 가게 될 건가? 아니면 지방경찰로 가서 월급 걱정하고 옷 걱정해야 될 건가? 지방자치경찰. 자, 문 정권이 거의 한국의 이 국가 권력기구를 완전히 지금 파헤쳐서 오직 자신들만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